네, 안녕하십니까. 저 2024년도 한국불교연구원에서 주관하는 첫 번째 다시 수요 강좌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유식학이 무엇인가에 대한 인트로덕션으로 계획을 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일단 불교 사상사적 맥락에서 유식사상의 의의를 간략하게 시계 중심을 둬갖고 식설의 중심을 둬갖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주제는 알라야식이 무엇인가, 알라야식의 기능을 가지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많은 분들이 불교학을 하시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의식사상이 대략 불교학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대략 아시리라고 생각하지만 또 초보자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또 설명을 드리는 것도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진짜 간략한 설명이니까 아, 대략 그 어떤 위치에 있는지만을 이해한다고 하는 식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불, 불교는 당연히 붓다에 의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붓다는 대략 BCE 566년에서 486년까지 활동하셨다고 전해집니다. 최근 학자들은 이것보다 100년을 늦추는 경향은 있지만 저는 고전적인 설명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붓다가 열반하신 후에 대략 486년은 붓다의 활동 시기는 거의 노자와 공자보다 조금 앞설 시기입니다. 자, 붓다가 입장하신 후에 그분의 평생에 남긴 말을 그 헐법을 결집했고, 그다음에 제2차 결집이 그 이후 100년 이후에 진행되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대략 교단의 분열과 부파 불교가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즉 아비달마 불교학파가 이 시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비달마 불교와 초기 불교, 엄밀한 의미에서 초기 불교 붓다가 남긴 말씀을 동일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 기원 전후에 대승 경전들이 편찬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오래된 대승 경전으로서는 보통 한역을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한역이 대략 그 아주 초기에 번역이 되었으니까요. 자, 기원 전후 소위 프로토 마하야나 수트라라고 불려지는 정통의 경전, 그리고 반야 경전들이 편찬되고 또 십지경이라고 하는 화엄경의 가장 오래된 부분도 이 당시 편찬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대승경전이 편찬된 이후에 나가르주나라고 용수라고 알려진 나가르주나가 대략 150년에서 250년 사이, 그리고 그의 제자인 아리아데바가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여러 장기 경전들이 편찬되기 시작했고 그 대표적인 것이 열애장경이나 식만경, 부증불감경, 대승열반경 등입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지금 강의 주제인 유식학파가 등장했습니다. 자, 유식학파의 성립은 대략 350년 전후라고 보통 믿고 있습니다. 자, 유식학파는 요가짜라 비즈냐냐 바다라고 보통 우리가 불려주는데요. 육아행 유식이라고 보통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아행, 요가짜라라고 하는 말을 보통 한역에서는 육아사라고 번역하는데 이것은 형용사로서 그의 행위가 요가에 있는 이라고 하는 의미이고 육아사는 그 사람을 나타내는 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육아사라고 하는 말은 아비달마 설체유부의 대비가설에서도 소위 승원과 독립해서 떨어져서 수행하던 수행자 그룹을 가르치는 말로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행자 그룹들, 소위 외진 곳에서 수행했던 그 수행자 그룹들이 이 학파의 형성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고 보입니다. 이 학파의 가장 최초의 문헌인 육아사지론도 바로 요가자라 부음이니까 바로 육아사
정치적 토대를 나타내는 텍스트 이름입니다. 이 텍스트에서 육아사지로는 이 학파의 가장 최초의 산물로서 일반적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일종의 백과전서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텍스트로서 미륵오법이라고 불려지는 텍스트가 있는데요. 미륵보살에 귀속된 그 5개의 텍스트입니다. 보성론, 사실 보성론 송이지만 이건 쉽게 그냥 편하게 그냥 보성론이라고 하겠습니다. 개송을 미륵보살에 지었고 주석은 뭐 무착이나 혹은 세친이 지었다고 전해집니다. 보성론이나 중변분별론, 대승장경론, 법법성 분별론, 현관장경론입니다. 뒤에 두 책은 한역되지는 않았지만 앞에 세 책은 한역된 이후 특히 중변분별론은 동아시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무착이라고 하는 아상가라고 불려지는 인물이 실질적인 이 육아행파의 대창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섭대식론과 아비달마 집론의 저자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후대입니다. 섭대식론은 육아지론에 비해서 혹은 미륵오법에 비해서 후대라고 보통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치는 무착의 동생인데요. 바슈반드로서 그는 대략 320에서 400년 사이에 활동했던 인물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어떤 학자들은 보통 400에서 480으로 설정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너무 육아행파의 성립을 투대로 놓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320에서 400년 사이, 뭐 정확한 연대는 아닙니다만 제가 이 시기로 놓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 세치는 그형 무척과 더불어 이 육아행파의 초석을 놓은 학자인데요. 동시에 그는 구사론이라고 하는 아비달마 선일체 유보의 대표적인 저작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자, 그는 또 성업론의 저자이기도 하고 또 석계론이라고 하는 소위 텍스트의 저자이기도 하고 중변분별론이나 대승 장안경론의 주석서를 미륵의 송에 대한 주석서를 썼고 독자적인 저술로서 의식20논과 의식30송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학파는 무착과 세친에 의해서 완전히 고전적인 철학 학파로서 체계를 잡았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학파의 가장 중심적인 텍스트는 해신밀경이 있습니다. 뭐 나중에 밀엄경이라고 가나비화라고 하는 텍스트도 있지만 그것은 알라야식 이론을 언급했다고 하는 점에서이지 이 가장 중심적인 역할은 해신밀경에 귀속되고 또 능가경도 유식학파의 소위경전으로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파가 형성되고 발전하면서 후대에 매우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이에 반대해서 중관학파가 그 이후에 대략 불호가 5세기, 청변이 6세기 초, 월칭이 6세기 중반 무렵인데요. 이 학파가 형성되고 그들은 나가르주나의 사상을 토대를 두고 자신들을 중관, 소위 중론송에 기초하고 있다. 그래서 중관학파라고 지었습니다. 후대 유식학파가 쇠퇴한 후에 이 중관학파는 후기 인도 불교의 주류 학파로서 이후 티베트 불교까지 이어지는 가장 강력한 학파로서 발전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식학파는 그 후대 중관학까지 포함해서 인도 고전 시기에 최초의 대승불교 학파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것이 대략적으로 이 정도 중심 텍스트와 중심 사상가들을 염두에 두시고 강연을 들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이 학파는 아까 말씀드린 요가자라고 불리듯이 육아행 유식의 수행에 굉장히 중심을 두고 그러한 사람들이 그 이론적인 토대를 식론에 두었습니다. 즉 의식과 의식 대상 간의 관계를 가장 핵심적인
그 철학적 주제로 삼으면서 그리고 수행론적 주제로 삼으면서 어, 공부하고 수행했던 학파이기 때문에 뭐 유식학파 혹은 유가인유식파라고 불려집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간략하게 전통적인 소위 아비달마 초기불교 아비달마에서 전통 식계가 심의식설에 있었고 가장 중심적으로 식은 육종으로 분류되고 있었다. 즉 아니비설신 의식이라고 하는 6개의 식이다. 반면에 윤회적 컨텍스트에서는 식의 재생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인정했지만 그것에 초점이 모여지진 않았습니다. 식을 윤회 상태로부터 벗어나도록 변화시키는 것이 수행의 목적이기 때문에 식의 구조에 대한 네, 식의 구조에 대한 공식적 이해가 중시되었지만 식이 윤회 과정 속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관심은 희박했습니다. 음, 그렇지만 유식사상에 비로소 식이 과거에서부터의 번뇌와 업의 종자를 어떤 방식으로 현생에 전달되는가, 그래야 현생에서 이 윤회 세계로 들어오는가, 그리고 그것이 현생 속에서 어떠한 잠재적인 힘을 발휘하는가 하는 그러한 식의 통시성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지게 되고 이를 통해서 이 알라야식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 식의 도입이 필요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것 지난 시간에 간략하게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이 심층 의식으로서의 알라야식이 무엇인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유식학파의 핵심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2시간에 걸쳐서 충분히 강연한다고 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고요. 여기서는 그 슈미트하우젠 선생님의 1987년도 책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나중에 그것을 최근에 다시 그 학자들의 기여와 더불어 그걸 조금 다시 보충적으로 설명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유식학은 기존의 전통적인 육식 이외에 심식적인 식의 작용을, 심적인 식의 존재를 긍정하면서 이를 제7식이나 또는 제8식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전통적으로 우리는 심의식이 동의어로 간주되어 왔지만 이를 달리 다른 작용을 하는 것으로서 분류시켰습니다. 구분시켰습니다. 그래서 심은 제8알라야식을 나타내는 단어로, 의는 소위 염호된 의로 간주하고 식을 바로 제6의식, 전육식에 대응시켰습니다. 뭐 이것이 이 대략적인 심과 의와 식이 동요가 아니라 이제 그것들은 각각 다른 심의 층위를 보여준다고 하는 것에 유식학파의 설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설명은 실질적으로 제6의식을 의식과 염오이와 알라의식으로 사실은 구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알라의 식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전통적인 제6 육식설로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알라의식이라고 하는 말에서 이 알라야라고 하는 말은 몸못에 집착하고 있는 혹은 몸못의 근저에 놓여 있다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알라야식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그 어떤 장식, 몸못의 근저에 놓여 있다고 하는 의미에서 잠재적 의식으로서의 장식, 혹은 그것이 그 모든 종자의 집과 같다는 의미에서 스토어하우스 컨셔스니스라고도 번역되고 택식이라고 하는 말로 어, 번역되기도 있습니다. 또 모든 식의 근본이라고 하면서 본식,
또는 이 알라야식을 음사로 해서 현장에 따르자면 아레아식으로 음사하고 지인제에 따르자면 아레아식으로 음사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의미 없는 음사일 뿐입니다. 어, 물론 현장이 진제와 다른 알라야식의 의미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면 이 음사어도 의미가 있겠지만 일반적인 설명에 있어서는 그냥 알라야식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기능에 따라서 종자 또는 일체 종자를 갖고 있는 식이라고 해서 일체 종자식 또는 과거에서의 우리의 모든 업의 이숙이라 결과라고 하는 점에서 이숙식이라고도 불렸고 또는 그것이 근본적으로 취착돼 염호돼 있다고 하는 점에서 취착을 수반한 식이라고 하는 점에서 유치식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이것은 알라야식의 기능을 가지고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러한 방식으로 이 알라야식이 갖고 있는 심층성 혹은 잠재성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자, 이 알라야식의 기원에 대한 논의에서요. 보통 육아론 섭결택분의 앞부분에서 제시된 소위 알라야식의 일종 존재 논증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그 후대에 체계화된 것인데요. 진제가 이 부분을 중요시해서 결정장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진제가 대략 549년, 8년인가 9년에 중국에 들어왔는데 이 텍스트가 그 바로 다음 해에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중국인들이 갖고 있는 가장 그 지식의 갈망이 알라의식의 존재 문제, 알라의식이라고 하는 새로운 잠재의식에 놓여 있었고 진제는 그에 불운했던 역경 상황 때문에 그 육아론 전체를 번역할 수는 없었지만 가장 중요한 결정당론이라고 하는 알라의식 논증을 번역해서 알라의식이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왜 알라의식이 육식 이외에 도입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점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혹은 중국인들에게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시트라마티의 잡집론에도 그대로 인용되고 있기 때문에 산스크리트로 우리가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존재 논증은 8가지인데요. 알라의식이 만약 존재하지 않는다면 의지체의 집수는 불가능하며 뭐 최초의 생기는 불가능하며 등등 뭐 따라서 뭐 명료함, 종자의 상태, 작용, 신체적 경험 뭐 등등인데 이 상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 육아지로라고 하는 그 번역서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조하시면 조금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이 1시간 15분에 맞추기 위하여 왜 이 알라의식 존재론 중에서 무엇이 이 알라의식의 도입으로 이끌어야만 했는가를 보여주는데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자, 여기서 의지체라고 제가 번역을 했는데요. 이것은 한역에서는 소위입니다. 네, 참 혹은 소자도 빼고 의자로 번역되고 있으면 사실 이걸 한국말로 이해하기는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소이라고 하는 단어, 산스크리트어로 아슈라야라고 하는데 그것은 일종의 토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토대는 처음에는 그리고 육아지론에서도 종종 우리들의 신체와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몸과 동일시되고 있거나 혹은 내육처, 즉 육근과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또는 다른 단어로서 아트마 부아바 등등이 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설명을 다시 드리겠지만 즉 우리들의 신체성인데 단순히 우리들의 단백질 덩어리로서의 신체가 아니라 그 육근에 의해서 살아있는 어떤 신체라는 의미에서 신체로 설명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의지체, 소위는 알라의식과 동시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굉장히 어려웠던 게 왜 신체라든가 육
욕구는 매우 물질적인 것이고 이것에 근거해서 식이 생겨나는 건데 왜 의지체가 왜 알레르기로 나중에 변화되었을까 하는 것이 처음에 이 설명을 들었을 때 생겨났던 의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의문은 일반적으로 이 생물학적 의미에서의 알레르기의 성질을 이해한다면 곧 왜 알레르기, 왜 신체와 동일시되고 육군과 동일시된 것이 왜 알레르기로 설정되었는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알레르기라고 하면 당연히 번뇌의 종자 혹은 업의 종자의 저장소로서의 의미라고 생각하면서 이 알라야식을 끊으면 우리가 아란이 되니까 이 알라야식을 번뇌의 종자가 뭉친 것 혹은 번뇌의 종자를 실체화시킨 어떤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즉 알라야식은 무엇이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번뇌와 관련되어 있고 근원적인 번뇌의 종자의 번뇌의 잠재력의 창고로서 간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알라야식 존재 논증을 보면 오히려 이 알라야식이 왜 필요한가 하는 점에서는 생물학적 의미에서 혹은 생리학적 의미에서의 설명이 주가 됩니다. 자, 그래서 슈미트하우젠 선생님은 이 존재 논증에서 이 1에서 1과 6, 8의 네 가지 논증은 알라식의 소위 신체적 측면, 이 소마틱 에스펙트에 관심을 갖고 있고 4번 종자와 관련된 논의는 비록 이 신체적 특징과 관련돼 있지만 약간 달리 식의 종자로서의 기능을 분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점에서 이 알라의식의 도입은 바로 신체성의 문제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이 존재 논증은 보여줍니다. 자, 이 슈미트하우젠의 1987년 텍스트는 알라비지냐냐 그다음에 On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a Central Concept of Yoga Philosophy라고 하는 부제를 달고 있는데 즉 알라야식이고 그 육아행파의 한 중심적 개념의 기원과 발전에 관한 것이라고 하는 부제를 갖고 있는데 이 슈미트하우젠의 연구는 그 매우 논증적으로 이 알라야식을 육아지론 원지분과 그다음에 다시 섭결택분에 나와 있는 모든 개소를 컨트롤하면서 그것이 기원 그 알라야식이라고 하는 개념의 기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추적한 것입니다. 아, 지금도 강연하기 위해서 제가 이 텍스트를 다시 한번 써봤지만 자, 이, 그의 그 서양학자들의 혹은 독일학자들만이 갖고 있는 강점들, 산스크리트의 뉘앙스를 이해할 수 있다는 강점이 굉장히 살아있는 텍스트 같습니다. 자, 그는 알라시의 기원을 특히 멸진정이라고 하는 깊은 명상 속에서의 생명의 이어짐과 관련된 교학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라고 보았습니다. 즉, 어, 이는 교학적 맥락에서 선론이 근본식이나 구생사원 또는 유분식 등의 아비달마 개념들을 소위 표층적 식이 끊어진 곳에서 활동하는 어떤 측면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을 알라식의 선구이로로 간주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 멸진정이라고 하는 선정 속에서 의 식의 존재 여부를 보여주기 위한 필요성입니다. 자, 이것은 뭐 그가 이, 이 육아사지론 본지분에서 이 알라의식의 존재 논증, 알라의식의 존재가 어디서 기원했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그 개소입니다. 그 문장들입니다. 그가 즉 수행자가 멸진정에 들어갔을 때 그의 심적 요소들은 소멸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의 심은 신체로부터 사라지지 않는가? 왜냐하면 그에게 알라의식이 손상되지 않은 감각기관들 속에서 정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알래식은 모든 종자들을 포함하고 있고 따라서 그것들을 미래에 다시 생겨나기 때문에 그 멸진정에 들어가더라도 그리고 그가 다시 퇴정해서 일상생활 속으로 들어가더라도 그는 죽은 게 아니라 그 죽은 게 아니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게 아니라 단지 그 표층적인 의식 작용들만이 소멸했을 뿐이고 그의 마음속에는 알라의식이 존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죽은 게 아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강에서 말씀드렸듯이 식이 없다면 그는 죽은 자로 간주됩니다. 불교 전통에서요. 그런데 이 멸진정에서는 개념상 식이 존재하지 않아야만 하는데 왜 수행자가 멸진정에 들어간 수행자가 왜 죽은 것으로 간주되지 않은가는 그런 교학적인 맥락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와 같이 알라의식의 근본적 기능은 육식의 활동이 중지된 깊은 명상 상태에서 생명의 유지, 즉 식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게 하려는 건데 이 식의 존재가 새로운 식, 즉 알라의 식의 도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혹은 그것을 직접적으로 뭐 촉발시킨 계기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도입의 문제, 근원의 기원의 문제를 그는 설정하면서 그는 초기 육아론에서 알라의식이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생명체를 유지시키는 기능입니다. 두 번째가 정신적으로 부정적인 작용입니다. 자, 자, 이제까지 알라시의 역사적 기원에 관한 연구는 주로 12지 연기서에서 제3식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불교학을 공부하실 때 혹은 불교학에 대한 강연을 들을 때 주로 불교는 연기다. 그 프라티타 사무파다. 설이다. 연기에 관한 이론이다라고 혹은 연기에 대한 그 퍼스펙티브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텐데 주로 대표적인 12지 연기설에서 무명에 의해 조건지어져서 행인, 즉 업이 있고 업에 의해 조건지어서 식이 있다. 그리고 식과 명색, 조건지어서 명색이 있고 등등이라고 하는 설명을 봅니다. 여기서 제3식지는 전통적으로 아비달마 교학에서 특히 설리체이보 교학에서 현생에 들어오는 첫 찰나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즉 무명과 행은 전생에서의 번뇌와 업이고 번생에서의 첫 번째 계기는 순간은 제3식지입니다. 따라서 이 제3식지는 과거의 나의 번뇌와 업에 의하여서 결과적으로 나타난 즉 산, 과보로서 간주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업의 힘에 의해 새 순간에 모태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나중에 집시적인 인용을 통해서 왜 어떤 방식으로 유가론이 혹은 유식학파가 이 모태에 들어가는 첫 번째 식을 알라의 식이라고 규정하는지를 보겠습니다만은 유가론은 어떤 모태에 들어와서 모태 내에서 이 정설과 섞여서 자체 존재를 형성하는 식을 알라의 식이라고 부르면서 그 체화 과정을 집수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 불교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용어 자체가 매우 어렵고 이 용어 자체가 매우 심리학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접근하기 어려운데 막상 알고 나면 그다지 이게 그 난해한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요 집수 개념은 산스크리트어로 우파다나인데 왜 산스크리트를 썼냐면 이 우파다나가 그 12지 연기에서 제8지 취를 나타내는 개념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현장은 매우 뛰어난 번역자로서 현장은 이 맥락에서 이 우파다나라고 하는 산스크리트 단어를 취착,
즉 정신적인 집착의 의미에서 번역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에 달라붙어서 그것 그 영향을 받는 그러한 의미를 해석했습니다. 에, 티벳역은 똑같이 번역했고요. 그러니까 현장역은 이것을 다른 의미로 번역해 주온 점에서 그 탁월성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집수 개념이 뭐냐? 우파다나. 보통 취라고 번역된 이 집수 개념이 뭐냐 그러면 보통 영어로서는 appropriation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식이 물질, 즉 모태로 들어갔으니까 모태에서 이 순수한 정신적 요소, 심리적 요소인 식이 이 모태 내에서 어머니와 아버지, 여기서는 우리가 포유를 고려하고 있으니까 어머니와 아버지의 소위 섹슈얼 인터코스를 하면서 남긴 어떤 물질적인 요소를 자기의 신체를 구성하는 그런 소재로 삼아 진료로 삼아서 이것을 자기의 몸의 토대로 만드는 작용을 집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이 단순히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의 순수한 생물학적이면서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만나서 생명체가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생물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듯이 불교는 그러한 정자와 난자라고 하는 물질적인 근거 위에서 그것을 정과 혈이라고 부르는데요. 불교에서는 그 정과 혈이라고 하는 물질적인 그 토대를 가지고 식이 과거로부터의 업에 의해 영향받은 식이 그 정과 혈을 자기의 신체적 토대로 만들기 위해서 다시 거기에 개입을 한다고 이해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몸은 이제 그렇게 알라의식에 의해서 체화된 그 몸은 단순한 단백질 덩어리가 아니라 식에 의해 유지되는 살아있는 유기체로 변화하는 것이라고 간주되고 그것을 바로 집수라고 불렀습니다. 이와 같이 집수 개념은 불교에서 심신의 연결성을 논의할 때, 즉 심신론의 맥락에서 반드시 논의해야 될 주제입니다. 이 이것은 불교가 기본적으로 이원론적 관점에서 이 세계를 설명하고 있다. 적어도 이론적인 설명 속에서 그 신과 신이라고 하는 물질과 정신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가 두 가지 독립된 어떤 것이로서 물론 그것은 데카르트처럼 실체로서가 아니라 기능적 실체라고 하는 말로서 뭐 하는데 기능상의 어떠한 독립적인 어떤 요소로서 간주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심신 이원론, 기능적 이원론을 갖고 설명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원론적 입장을 갖고 있는 한 분명히 이 정신적 요소가 어떻게 물질적 요소에 개입을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피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원론자인 데카르트가 저 두 가지 실체, 물질과 정신이라고 하는 실체가 어떻게 통합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몸속에서. 성과 선이라고 하는 그 당시 그 생물학의 발전을 통해서 이 성과 선에서 이 만난다고 하는 그 설명을 했지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정신이 이 신체성을 갖기 위해서 몸이라고 하는 그 심신에 연결된 그 상태를 갖기 위해서는 심리적 요소가 물질적 요소에 개입을 해서 그 물질적 요소를 자기화, 그 시비카로트라고 산스크리트라는데 자기화합니다. 체화하는 거죠. 자기의 방식으로 신체를 구성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자, 이것이 그 집수라고 하는 개념에 의해서 불교 전통이 보여주고자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살아있는 유기체를 식에 의해 집수된 것, 한역에서 유집수입니다.
한역의 유는 종종 형용사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파타라고 하는 과거 분사는 집수된 것, appropriated 된 겁니다. 그렇게 집수된 것이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집수된 유기적 물질과 즉 살아있는 우리들의 몸과 식과 심소의 관계는 서로 매우 밀접하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 이익과 손해를 공유하는 혹은 운명을 공유하는 관계라고 말합니다. 즉 나의 유식어로 말하자면 알라야식이 모태 속에서 그 부모의 심리적이고 물질적인 요소를 자기화하면서 그걸 가지고 전생의 업에 의해서 자기 방식대로 다시 이 자기의 몸을 형성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형성된 몸과 그 알라야식의 관계는 분리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상호 이익과 손해를 공유하는 혹은 에카요가 크세마 혹은 안뇨냐 요가 크세마라고 하는 산스크리트어로 말하는데 이것은 즉 서로 필수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다시 설명하면 이 셀치는 이를 명칭, 즉 이 산스크리트 명은 명칭이 되지만 이 맥락에서는 심리적 요소들입니다. 즉 심과 심소는 색을 자기화한다고 하는 점에서 색을 체화한다고 하는 점에서 색에 단지 선회해야만 하며 그때 색은 먼저 이 심리적 요소들에 의해 나의 것으로 자기화되고 다음으로 색은 명칭의 그 심리적 요소에 의해 방치되었을 때 썩어가죠. 즉 우리가 죽어서 알레아식이 떠난다면 그 남아있는 신체는 이제 단백질 덩어리에 불과한 것. 그래야 부패되건 곧 얼마 안 있어 부패돼가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살아있는 신체는 아무리 더워도 더운 날씨에 방치돼도 결코 부패되지 않죠. 그것은 이 시기, 이 물적 요소를 완전히 작용하고 그것을 유지시켜주는 기능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뭐 집수 개념은 설체유분 문헌에서도 나타나지만 차이는 이 유식문헌에서는 과거의 미래의 것에 대해서 집수는 허용되지 않고 또 알라야식도 이후에 물질적 기관들의 집수는 바로 알라야식의 소관 사항으로서 설명되고 있다는 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건 진짜 어려운 용어지만 이건 네, 이제 듣고 이런 설명이 있구나 하는 방식으로만 들으시면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사실 수로고요. 특히 1번, 2번은 굉장히 하나의 산스크리트 복합어로 되어 있는데 그 번역상의 문제도 쉬운 게 아닙니다. 어, 음, 거기서 이 한역의 현장역을 이렇게 번역을 했다면 저 윤회 생존 중에서 우리가 포유류나 뭐 여러 가지 생존 형태를 취하는데 그렇게 생존 형태를 취하는 과정 중에서 1번 토대를 수반한 물질적인 근의 집수 유색은 형용사입니다. 물질적인 근 및 소위 그 토대를 수반한 물질적인 그 감각 능력 감각 기관의 자기화입니다. 두 번째가 이 상명 분별 그다음에 언설 희론 식기 집수라고 하는 7개의 단어를 하나의 문장으로서 그냥 묶은 건데요. 이것이 상이 여기선 환상적 이미지입니다. 소위 말해서 아이디어겠죠. 내가 책상을 보고 책상이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가질 때 그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멘탈 이미지라고 하는 의미에서 상리미다라고 부릅니다. 현상적 이미지와 명칭 그리고 분별에 대한 언어 표현의 다양성의 십기라는 집수. 네, 요것이 그 해신미경이라고 하는 그 유시가파의 가장 중요한
그 경전에서 그 설명된 그 건데요. 알라야식의 기능 혹은 아다나시의 기능을 이 두 가지 집수에 의거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러한 윤회 생존에서 이 1번과 1번의 집수와 2번의 십기라고 하는 그 집수는 두 가지 집수에 의거해서 일체 종자를 가진 식이 이식하고 그 소위 말해서 그 윤회 과정 속에 들어오고 그리고 생겨나고 작동하고 계속 확대되고 더욱더 커진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 신밀경에서 이, 이 식의 잠재적 층위를 소위 말해서 정당화하고 그것이 새로운 심해 과정에 모델에서 확립하는 기능을 1번 물질적인 그 토대를 수반한 물질적인 재근을 그 자기화하는 과정입니다. 무엇이 알라야식 혹은 일체 종자식이 그것이 이 자기화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자기화하냐면 보통 그 식이 저 신체에 완전히 달라붙어 있고 그래 달라붙은 상태에서 그 신체를 유지시켜 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음. 자, 그러니까 여기서 명백하게 그 식의 그 알라야식의 혹은 일체 종자식 혹은 알라야식의 그 어떤 신체적 성격이 그 잠재성에 의거해서 설명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두 번, 두 번째는 그 상명 분별 언더히론 식기라고 하는 그 설명에서 이것은 전통적으로 슈미타우제는 그 취착을 수반한 식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개념과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파다나 집수라고 현장이 번역한 것은 동시에 정신적인 의미에서 집착에 해당되는 그 취착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또 이 단어는 우파다나라고 하는 단어는 또 진료라고 하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음? 진료인이라고 할 때 그것을 우파다나 했더라고 발을 하니까요. 어떤 것이 어떠한 것의 소재 혹은 진료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파다나인데 이 시기 즉 어떤 취착을 수반한 시기라고 하는 전통적인 그 집착으로서의 식 개념과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다고 보면서 이때 우리들의 알라야식 혹은 아다나식은 현상적 이미지와 그 현상적 이미지를 무엇이라고 네이밍하는 행위 그리고 네이밍이라고 그것들을 이것이라고 연관시키는 그 분별작용의 다양성의 식기를 취하고 저장한다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식기라고 하는 개념 혹은 종자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이 잠재식이 전생에서건 혹은 우리가 현생에서건 우리가 대상과 명칭 그다음에 우리들 사유작용의 소위 말해서 그 다양성에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것이 알라식 속에 저장되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식이 근원적으로 이 현상 세계에 대한 어떠한 현상 세계에 대한 이미지를 현상 세계를 언어와 관련시켜서 형성하고 구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때 이 잠재심은 단순히 자변과 윤회, 즉 우리들의 개체 존재의 차원 속에서 윤회의 뿌리일 뿐 아니라 이 다시 이제 환상과 같은 마야와 같은 윤회 세계 전체의 뿌리로서 간주되게 됩니다. 이 맥락에서 바로 초기부터 소위 그 해신밀경은 인무화뿐만 아니라 법무화, 즉 모든 현상적인 존재 자체가 환상과 같다고 하는 그 맥락. 그래서 그것들의 비존재성, 비본질성이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문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라의식의 도입이 인문화뿐만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우리들의 대화적 차원 속에서 나가세나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가세나를 구성하고 있는 그 오온이라고 하는 요소들 자체도 실적으로 그 환상과 같은 마야와 같은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 설명은 분명히 법무화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실제 그리고 이것이 정신적으로 부정적인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무화가 왜 제거제야 하는가? 법무화라고 하는 인식, 왜 법을 실체적인 존재라고 간주하는 것이 왜 정신적으로 위험한가? 정신적으로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이 알레아식과 관련돼서 설명하면서 바로 후대 트림시카에서는 이, 이 바슈반드 세친의 이식 삼십송에 대한 주석에서는 바로 이것을 변개설성에 대한 집착의식기라는 말로 환원시켜 버립니다. 즉 현상적 이 생명 분별 언덜 희론 식기 집시라고 하는 단어를 그냥 변개소집성이라고 앞에 말로 상상적 이미지, 명칭, 분별, 그다음에 다양성의 식기를 변개소집성이라고 하는 단어로서 환원시켜 버리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시트라 마틴은요. 따라서 이러한 기능이 또 우리가 세계를 실체시하고 있고 그 원인은 우리가 이 현상적 이미지를 명칭화하고 개념화하고 그것에 대해서 다양한 사유작용을 일으키는 바로 그 점에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설명 자체는 굉장히 아비달마적인 방식입니다. 언어와 개념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현상세계 전체를 실체시하는가 하는 대로 이끄는가 하는 걸 설명하고자 하는 점에서요. 이 우리의 주제인 생물학적 기능, 알라야식의 생물학적 기능에 대해서 역시 섭대식론은 어, 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드나식과 관련돼서요. 아다나식은 바로 이 해신미경에서 아다나식이라고 불려졌고 이 맥락에서는 사실은 알라식과 동의어고 일체종자 심과 동의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제8식과 동의어인데 후대에 발전된 교설에서는 이것을 제7식이라고 설명하는 음, 그 해석도 등장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슈미타우젠도 설명하고 있지만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자, 왜 이것을 아따나식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모든 물질적인 근의 원인이기 때문에. 음, 아, 그리고 모든 심신복합체. 자, 이런 한문의 자체가 이 심신복합 아트마 부하바라고 하는 단어의 번역어인데요. 요것은 모든 심리적인 요소와 신체적 요소가 거의 섞인 것, 음이라고 보통 이해됩니다. 아, 이것이 이 자체를 심신복합체를 자기화하는 토대가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 중속하는 한에 있어서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5가지 물질적인 근은 알라의식에 의해 집수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죠. 알라의식에 의해 집수되지 않는다면 이 5가지 물질적 근은 해체되고 따라서 그 해체된 그 신체는 더 이상 살아있는 신체라고 간주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결생할 때, 즉 생명의 첫 찰나와 우리가 매칭을 할 때, 그 물질적 근을 물질적 근의 산출을 자기화함에 의해서, 즉 쉽게 말해서 그 모태 속에서 정열을 소재로 해서 그 물질적 근을 자기화하는 거죠. 체화하는 겁니다. 에, 시비가로 혹은 그야말로 우리말로 하면 자기화 혹은 체화함에 의해서 이 심신복합체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것이 아다나의 기능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도 이 아다나의 기능 즉그 잠적인 식의 기능은 그
네, 이 우리들의 생리학적 측면에서 그 신체의 유지, 보존에 있습니다. 아, 이와 같이 이 A는 물질의 근해 원인은 일생 동안 신체를 유지시키는 기능이며 E는 시태 순간의 새로운 생존 형태를 취하는 겁니다. 작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B의 의미에서의 집수가 중유라고 하는 그 단계를 거쳐서 이것은 어, 생겨나는 생유, 현유, 사유, 중유에서 네 가지 존재 형태 중에 하나인데요. 그 죽음과 재생 사이의 중간 단계입니다. 그 단계를 뭐 대승불교나 티베트 불교에서는 티베트 불교도 대승불교입니다만은 사르체부에서는 중유의 단계로 설정하고 막시말 49일 동안 생명체는 죽은 후에 재생하기까지 막시말 49일 동안 7749제에서 49일 동안 여러 가지 차례의 생존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 단계가 바로 중유입니다. 이 중간 상태의 존재 형태죠. 이 중유를 거쳐서 슈타하는 순간에 알라의식의 기능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때 전생의 업에 의해서 현생의 새로운 존재 기반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 단계가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식에 의해 조건 지어진 결생시의 과거로서의 식입니다. 네. 네, 원인으로서의 식에 의해. 네. 자, 그래서 전통적인 맥락 속에서는 우리는 이 발생시의 식이 단순히 육식이나 혹은 과거식으로 설정된 반면에 이제 이 알라야식이 도입된 이후에 이제 제3식지는 알라야식으로서 즉 원인으로서 원인으로서 현생에 있어서 이 자기의 존재 형태를 구성하는 그 원인으로서의 측면이 강조되게 됩니다. 자, A를 보면요. 유지되는 기능을 보면 어, 일생 동안 몸은 알라식에 의해 유지되다가 죽을 때, 즉 몸이 파괴될 때 식은 몸을 떠나며 그때 몸은 더 이상 살아있는 유기체가 아니라 단순한 물질로, 즉 단백질 덩어리로 다시 변해버립니다. 그때 식은 신체에 변재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모든 곳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죽을 때 몸을 떠나는 식을 육아로는 알라의 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선한 행위를 많이 한 자의 식은 죽을 때 머리에서부터 몸이 떠나기에 머리에서부터 차가워지고 반대로 악한 행위를 많이 한 자의 식은 발끝에서부터 냉각된다고 육아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석결태분 존재론 중에 여섯 번째,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가 여덟 번째까지. 여덟 번째군요. 네, 착각을 했습니다. 네, 흥미로운 것은 왜 머리에서부터 식어가냐 하려면요. 네, 네. 그러니까 식이 머리에서 떠나니까 그쪽으로 그 하늘 향해 그 식이 가니까 천국으로 가고 악한 행위를 하는 자는 식이 발끝에서부터 냉각되니까 네, 그쪽으로부터 지옥 땅 끝으로 간다고 해서 어,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여담이지만 우리가 플라톤에서 소크라테스의 죽음인가요? 그 어디선가 제가 보니까 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음, 현자들의 경우에는 머리에서부터 차가워지고 또 발끝에서 차가워지는 경우를 나눠 설명하는데 그거는 어디선가 베껴왔겠죠. 이게 서구의 맥락이 아니라고 한다면. 네. 자, 이와 같이 식의 생물학적 이해에 근거해서 알레식은 이제 신체에 부착되어 퍼져 있으면서 몸을 유지시켜주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간주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즉 슈테이 순간에 어떻게 생존 형태를 유지하는가 하는 것인데요. 음, 여기서 매우 재미있는 설명들이 나옵니다. 육아론에서요. 어, 이 제3지, 즉 결생의 순간에 새로운 존재 형태를, 생존 형태를 집수하는 것이 알라야식이라고 설명했고, 이것이 12지형기에서 제3식지를 말하고 유식은 이를 알라야식이라고 특칭했습니다. 자, 육아론의 설명을 보면 어, 그는 바로 중유 상태에서 비슷한 유정을 보고, 즉 인간으로 태어날 그 업을 갖고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그는 비슷한 그러한 유정을 보면서 유의하는 등의 갈망을 가지고 재생체 가려고 하는 욕망을 일으킵니다. 그때 그는 그에게 부모에게서 나온 정열에 대한 전도된 인식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어떤 인식이라고 하면 그는 거기서 성적인 욕망에 찬 부모에게서 성적 욕망이 강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까마가 강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마침내 에, 정액이 방출되고 그 과정의 끝에서 필히 부모 양자로부터 정과 혈의 방울이 나온다. 그때 정과 혈의 방울들 모두가 어머니의 자궁에서 섞이며 마치 끓인 우유가 식은 상태로 들어가면서 크림으로 굳는 것처럼 한 덩어리로 머문다. 그 정열의 덩어리에서 일체 종자를 가지고 있고 이식에 보석되고 또 신체를 집수하는 알라야식이 네, 화합의탁한다라고 설명하고 싶다. 여러분은 요거 화합의탁이라는 단어 보입니까? 네, 네, 보인다고 믿고요. 여기서 이 화합의탁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 학자들이 쓰는 단어인데요. 산스크리트 쌈무르자라고 하는데 그야말로 그 일종의 섞여서 음, 강력하게 섞여진다, 함께 섞여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용해되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번역하는 일본 학자도 있더라고요. 어차피 이렇게 이런 알라야식이 이러한 전통적으로 이 제3지에서 이 설명 자체는 당연히 유가파의 독자적인 설명은 아닙니다만은 이것을 일체 종자식으로서 이식식으로서 또 알라야식으로서 규정하는 것은 유가파의 재해석입니다. 자, 이러한 알라야식으로서 규정하면서 이 알라야식이 바로 이 어머니의 정과 아버지의 정과 어머니의 혈을 자신의 신체를 구성하는 소재로 삼아서 그러면 우파다나로 삼아서 재료로 삼아서 그걸 가지고 자기의 몸 아트마바바 자기의 심신복합체를 구성해 나가는 과정으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모태 첫 번째 인용은 모태에 들어가기 직전이라고 한다면 이제 두 번째는 모태 바로 들어가서 바로 어머니의 정과 아버지의 정과 어머니의 혈, 즉 그 거기서 명색을 소재로 해서 새로운 자기의 신체성을 몸을 구성하는 그러한 방식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인용에서는 그 이 깔랄라의 물질은 서로의 운명을 같이 한다는 의미에서 그 심소법들과 융합한다고, 또 용해된다고 말해진다. 신의 힘에 의해서 저 깔랄라의 물질은 부패되지 않고 또 그 물질은 심소들을 돕고 방해하기 때문에 에, 에, 돕고 방해함이 있다. 따라서 그것이 상호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다라고 설한다. 즉
요각세마라고 하는 이 단어, 원래 이 요각세마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그 편안함 혹은 열반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요 맥락에서는 바로 여기에 정의가 나오듯이 그 무신수한 그 모태 속에서의 그 깔랄라의 물질, 이 깔랄라고 하는 것은 태가 형성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태가 형성되는 첫 번째 단계에서 어, 그 매우 마치 우유죽과 같이 그런 묽게 있는 첫 번째 그 상태에서 이, 이 우유죽과 같으면 당연히 뜨거운 신체 속에 있으면 당연히 부패해야 되는데, 이 신체 속 36.5도의 신체 속에 있으면서도 부패되지 않는 까닭은 힘의 힘에 의해서 이것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것이죠. 따라서 이렇게 강력하게 이 깔랄라의 물질이 심소도를 어떨 때는 도와주고 또 어떨 때는 방해하기 때문에 돕고 방해함이 있고, 이러한 작용들 때문에 이 깔랄라의 물질들이 소멸하면 이 심소들도 소멸하고, 심소 깔랄라의 물질이 번성하면 심소들의 작용도 활발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설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소들과 물질이 매우 같이 공동 운명체로서 같이 뭐 하고 있다. 죽을 때까지. 알라야식이 신체를 떠날 때까지 그런 방식으로 떼어낼 수 없을 정도로 같이 붙어 있는 관계를 이 안뇨냐 요각세마, 상호 운명을 같이 하는 음,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깔렐라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크림막 같은 것이 엉겨서 이 모태의 내부에 묽게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보통 태아가 생겨난다는 걸 8가지 단계로서 나타내는데 그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것을 또 상호 운명을 같이 하면 한역에서는 안이 공동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이것의 의미는 신과 식과 신체 내부의 색들이 서로 밀접히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리하여 식은 정열과 함께 동일한 성취와 동일한 낙을 공유하고 있을 정도로 그 신체에 매우 섞여 있고 그것과 용해되어 있다고 합니다. 즉 마치 이런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마치 갈고리가 그 어떤 것을 꽉 꼬이고 있는 것처럼 식이 이 육근을 완전히 자기 몸에 꽉 그 갈고리처럼 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 이 안입이 설신할 때 안근과 같은 것들은 특정한 장소에 있지만, 신근과 같은 것들은 온 몸 전체에 퍼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알라식은 이 신근 전체도 역시 이 동일한 성취와 나갈 강조로 용해되기 때문에 신체 전체에 퍼져 있는 것이라고 보통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가 네, 저희가 그 알라식의 기능과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는 것인데요. 대략 한 35분 정도 설명을 조금 빨리 해서 드린 것 같습니다. 자, 음, 네. 자, 첫 번째 시간은 바로 이 알라식이 그 신체를 유지하고 특히 재생 시에 어떻게 어머니의 모태로 들어가서 그 신체를 융합하는데 어떤 기능을 하는가 하는 점, 특히 생물학적인 혹은 생리학적 측면과 관련돼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정신적인 맥락에서는 정신적으로 부정적인 맥락, 또 이 탐진치와 그 결합해서 그 알레식이 모든 번뇌의 종자들의 집적소라고 하는 의미는 다음 시간에 설명하고, 그리고 이 관련돼서 또그
어떻게 이 첫 번째, 두 번째 의미와 관련돼서 소위 알라의식의 소멸이 어떤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첫 번째 설명은 뭐 유시각파의 이 명료한 설명이라는 점에서 유시각파의 심신 이론에 대한 분명히 하나의 기여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알라의식으로부터의 알라의식의 소멸 혹은 알라야식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성립될 수 있는가, 어떻게 달성될 수 있는 것과 관련돼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단순히 번뇌의 소멸이 아니라 여기서는 신체적인 어떠한 신체성과 매우 강력하게 결합되어 있는 이 알라야식을 어떤 방식 간의 신체성으로부터도 뭘 해체시킬 수는 없겠지만 살아있는 한 신체성으로부터 그것들을 보다 부드러운 거의 방해하는 요소가 아니라 그 깨달음에 도움이 되는 요소로서 이 알라야식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는 간접적인 결론이 나오게 되고 아마 그 점에서 제 생각은 이 알라야식 요가짜라 비냐냐바다 유가행파가 왜 전통적인 아비달마 철학과는 달리 왜 선정을 그렇게 중시했는가 하는 설명도 간접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선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선정은 그야말로 사정료죠. 어? 그 사정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은 결국은 우리들의 정서적 희와 낙이라고 하는 혹은 그 심리적 우울과 진취적 불쾌함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컨트롤하는 문제거든요. 제가 이해하는 사정의 주요한 역할은 그러한 것에서 바로 이 알라의식의 신체성과 관련돼 설명되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추중의 문제, 우리들의 어떤 언이즈니스라고 하는 그 개념은 바로 이 정료에 의해서 확고하게 컨트롤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이 알라식의 신체성 문제에 대한 관심이 유시각파에 있어서 단순히 비파샤나에 대한 그 강조뿐만이 아니라 정료에 대한 전통적인 정료에 대한 그 관심으로 이끄는데 한층 기여했다 혹은 이론적인 어떤 근거가 되었다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자 그러면 한 5분만 잠깐 쉬고요. 저 16분에 저희가 여러분의 질문과 코멘트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뭐 유식 전공자들께서도 많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좋은 코멘트도 해주실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배울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모르시는 것은 또 질문해 주시면 또 관련된 사항을 제가 아는 한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7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알라식의 신체적 성격에 대해서는 뭐 많이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아까 뭐 알라식이 모태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어, 그, 네, 자기화하는 과정들을 매우 흥미롭게 설명되고 많은 경우 사실 그것은 프로이드가 말한 웨이드푸시 컴플렉스나 그것과 비슷한 엘렌트라 컴플렉스와 웨이드푸시 컴플렉스와 비슷한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프로이트보다 2000년 전에 말입니다. 네. 자, 네, 질문이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두 번째. 네, 첫 번째 집수와 집취의 차이점인데요. 산스크리트와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현장은 취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정식적인 의미에서 부정적인 번뇌의 종자를 산출하는 그 정신적인 집착이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취착이라고 번역했고, 그것이 유식학파에서는 12정기 속에서 가래 다음에 취로 대응하는 거고, 이것이 다음 시간의 주제이고요. 집수는 바로 생물학적인 의미에서 혹은 생리학적인 의미에서 이 식이 물질적인 요소를 소위 살아있는 유기체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작용을 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 자, 그리고 만약에 답이 됐다면요. 만약 안 됐다면 다시 질문해 주시고요. 어, 아닙니다. 상키아의 프루시아 개념과는 조금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두 학파는 사실 전변설과 관련돼서 이 사안키아도 전변설을 주장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유식학파 혹은 유식학파의 그 식의 변화가 전변과 비슷한 것이 아니냐고 설명되기도 하고 그랬지만 여기서 쌍키아의 푸르샤는 적어도 이건 부동자입니다. 좀 분명히 상ఖ్야에서 프루샤는 프라크리티 혹은 프라다나 원질과 대비되는 의미에서 사실 윤회 세계에서 멀리 떨어져서 그것이 관조만 하고 있는 자죠. 관조만 하고 있는 어떤 순수 정신이고 이 윤회 세계에서 그 프라크리티가 계속 전변되는데 그러한 전변 과정 속에서 그 전변이 사실은 그 정신의 순수한 본질과는 무관하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때 처음으로 그 프루샤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프루샤로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방식과 같기 때문에 프루샤 개념은 사실 어떤 윤회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상키아의 프루샤는. 네, 그렇지만 사유 체계에 있어서 영향은 분명히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변화 개념, 어떤 식의 변화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이 상키아에서 식도 사실 물질적인 요소죠. 상키아에서는요. 우리가 아한가라든지 뭐 등등 산스크리트 유식 전통에서 자의식과 관련된 아한가라 마마가라라고 하는 개념들을 이 쌍키아파는 물질적인 요소 그 프라크리트의 변화로서 설명을 하니까 전혀 다른 관점이긴 하지만 그러나 변화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뭐 분명히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던 것 같습니다. 음, 네. 네, 그리고 15페이지에서 질문 주신 분이 아다나의 식의 설명에서 식의 기능에 대한 설명은 그게 어떤 스페큘레이션이 아니라 수행을 통해 수행을 통해서 인식된 어떤 내용일 것 같다. 그렇게 봐도 되느냐. 이와 관련돼서 태어나기 전 태아 상태에 대한 육아해주는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상세한데 이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 당시 과식적으로 전해오던 이해 방식에 영향을 받은 것인지 봐야지 질문. 네. 네, 분명히 네. 전통적으로 이 내려왔던 설명을 유식학파가 보다 더 덧붙이고 예를 들어서 식이 모태로 하강한다고 하는 설명은 뭐 니카야나 아함에서도 나오니까
전혀 육아행파의 당연히 독자적인 설명은 아닌데 거기서 이러한 집수를 통해서 체화하는 것들 그리고 그 체화가 그 자기화하는 과정들에 대한 설명은 매우 육아행파의 독창적인 설명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선생님이 질문해 주셨듯이 단순한 스페큘레이션처럼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나 이론적이 아니라 일종의 기술적으로 디스크립티브하게 설명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마치 몸못인 것처럼 자기가 마치 그림을 보면서 이 그림의 특성이 뭐다라고 하는 방식을 마치 설명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 육아지론 어떤 육아지론의 부분들은 굉장히 아비달마적인데 그 알레식의 기능에 대한 설명은 전통적인 설명을 따오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그런지 매우 마치 그림을 설명하는 것. 자기가 보는 그림을 지금 이런 그림에 이러한 성격이 있다는 걸 설명하는 그러한 차원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 아무래도 이것이 적어도 이러한 그림을 보는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분명히 수행과 관련되겠죠. 왜냐하면 성문지 같은 걸 보면 우리가 승의작이라고 하는 방식을 가지고 어떠한 화가가 그림을 그리듯이 어떠한 그 과거에 보았던 어떤 것들을 그것들 소재로 해서 지금 내가 어떤 그 마음속에서 어떤 그 영상을 산출해내는데 그러한 산출해내는 것이 반드시 있는 그대로의 대상과 동일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것도 어떤 종류의 승해라고 하는 그 승해작이라고 하는 그, 그 명상 체험을 통해서 어떤 그 상태를 분명히 보았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이 육아행파는 진실작이라고 있는 그대로 리얼리티 그대로 여실하게 보았다고 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개념화된 이상, 언어화된 방식으로 표출된 이상, 그 언어가 주는 똑같은 방식의 언어가 주는 생명언설, 분별, 언설의 식기라고 하는 그 방식대로 그것이 언설에 의해서 잠재적인 언설의 영향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표현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언설 그대로가 리얼리티에 대응한다고는 당연히 시각파는 생각하지 않았겠고 따라서 알라식이라고 하는 이 디스크립션에 그대로 그 어떤 과정들이 그대로 리프로덕션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겠지만 적어도 그것이 유사하게 진행된다고 하는 것은 뭐 유사하게 진행된다고 마치 하나의 그림을 보면서 그것들을 우리가 디스크라이빙 하는 것처럼 그러한 역할을 했다고는 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매우 수행과 이론 사이에 불교 사상에 갖고 있는 오래된 딜레마의 맥락에서 생각해 보시는 게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중요에 있는 시기, 중요 상태에 있는 시기, 에, 그의 미래의 부모, 의지체가 될 부모가 아니라 그의 미래의 부모를 어떻게 선택하는가. 의지체는 알라야식이니까요. 그 미래의 부모를 어떻게 선택하는지의 문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업의 힘에 이끌려 가지고 중유가 자기의 과거의 업의 힘에 이끌려서 이 부모가 지금 성적인 교섭을 하고 있는 부모가 있는 곳으로 그냥 이끌려오는 거죠. 일반 범부일 경우는 그렇게 업의 힘에 이끌려오고
성자들 단계에서는 이제 완전히 정념이 없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의 부모고 저 사람이 나의 아버지고 저 사람이 나의 어머니고 나는 미래에 저 사람의 아들로서 혹은 딸로서 들어간다. 라고 하는 걸 알면서 입퇴한다고는 그래요. 그리고 뭐 아란이라든 그다음에 아란이 아니라 그 짜크라바르틴 같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전륜성왕 같은 사람들은 입퇴할 때도 명확하게 정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누군지를 알고 그리고 들어가서도 모태에 들어가서도 저 사람이 나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걸 알고 그러니까 거기서 정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보살들은 출퇴할 때도 어머니의 몸 밖으로 나와서 태어날 때에도 정념을 갖고 있고 그렇게 구별을 하지만 그래서 일반 범부들 경우에는 그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아까 일반적인 경우를 말했지만 그 섹슈얼 인터코스라는 부모를 보면서 저 그 앞으로 그 중유가 남자로 태어날 중유라면 어머니에 대해서는 사랑의 감정을 갖고 있고 동성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는 증오의 감정을 갖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저 사람들이 자기의 미래의 부모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그 입퇴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삼진치가 다 거기에 있는 거라고 설명하지만 뭐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레드피시 컴플렉스나 엘란트라 컴플렉스 등의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흥미롭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는 일반인을 상대로 할 때는 업의 힘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꼭 우리가 업생뿐만 아니라 업에 의해 힘에 의해서 태어날 뿐만 아니라 뛰어난 정신적 훈련을 한 보살들 경우는 자기가 원으로 태어난다고 보통 말하지 않습니까? 이 중생들을 구제하고자 하는 원이니까 거기서는 원생으로 보통 말을 하고 있지만 네. 어쨌든 간에 둘 중에 하나이겠죠. 업생이든 원생이든 간에. 네. 네. 네, 그 아리아식은 말씀드린 진지의 용어고요. 제가 처음으로 유식을 공부할 때, 뭐, 체일용이, 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작용이 다르다는 것을 마치 금검후조처럼 써놨는데, 그건 말할 것도 없이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어? 그러니까 알레식 자체는, 식 자체는 당연히 동일하죠. 어? 다만 작용이 다른 것 뿐인데, 여기서 문제는 이 삼세 양중 인과라고 하는 게 이게 살일체 유부의 정설 아닙니까? 소위 그래서 우리가 소위 업감염기설이라고 하는 거. 업에 의해서 어떻게 이 재생 과정이 산출되는가. 그것이 업감염기라고 보통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업의 힘에 의해서 재생 과정이 산출되는데 과거, 미래, 과거가 뭐 앞에 두지. 그다음에 현재세가 그 중간에 여덟지, 미래가 뭐 생노사 두 개, 그 다음에 그것들이 삼세로 나눠지고 양중은 거기서 번뇌와 업이 원인이고 그 다음에 생이 결과니까 그것들이 더블로서 그 과거의 무명과 행이 원인으로서 현생에 있어서 식명세 유깁 촉수까지가 과거로서 진행되고 받는 거고 그 다음에 현생에 있어서 가래 가래와 취가 번뇌지고 그 다음에 그 유가 업이니까 이 두 가지가 원인이 돼서 미래세의 그 재생과 또 미래세의 죽음을 산출한다 그래서 그 삼세 양중인데요. 유식학파에서의 는 삼세 양주 인과 대신에
종자 인과를 알라야식의 인과를 설하기 때문에 알라야식이 일체 종자니까 그것이 삼세형 대신에 이세 일중으로 보통 설명합니다. 즉, 이 과거세에서 그 우리가 현재세에서 모든 현재세에서 그 과거생의 업의 종자들 혹은 번뇌의 종자들이 우리의 식 내부에 일종의 포텐셜리티로서 잠재성으로서 종자의 형태로 내장돼 있고 그 종자의 형태로 내장된 것들이 현생에서 식에 의해서 식에 의해서 그 시기 모태 내에서 이것들이 계속 잠재력이 어떻게 신체를 형성하는가 하는 과정까지가 그 수까지가 형성되는 과정이고 그래서 그것들을 뭐 능생인, 소생인, 그 능인지 소인지라고 하는 그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그러한 방식으로 그 이세일중으로서 그러한 현생에서 그 종자가 어떻게 그 잠재력을 잠재력을 다음 찰나에 전달해 주는가. 그리고 그것들이 그, 그 종자에 의해서 인기된 그 잠재력이 어떤 방식으로 다시 그 현생에서 어떤 현생에서 그것이 그 다시 그 소위 말해서 어, 그 인기된 어떤 잠재력이 다시금 그, 그 활동력을 갖고 있는 그 힘으로 변하는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그 현실적으로 그것이 산출하는 어떤 작용을 하는가. 그리고 그것에 의해 산출된 결과, 미래의 재생, 생과 사라고 하는 그 방식으로 빨리 설명하기 때문에, 네, 달리이십니다. 여기에서는 옛날에 제가 쓴 유시가파의 12정기인가, 거기에 아마 약간 설명이 돼 있거나, 또는 일본의 마츠다 선생이 쓴 것이다든지, 아니면 최근에 그 크리처라고 하는 사람이 그 육아야지론과 대승 대승 아비달마 집론의 설명을 가지고 상세히 육아야지론과 비교해 설명해 놓은 텍스트가 있으니까 그것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즉 설명이 다르다고 하는 점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어요. 보통 우리는 것을 업감 연기설이라든가 알라식 연기설로 하고 뭐 그다음에 그거보다 더 고등한 게 열애장 연기설이라든지 뭐 나중에 법계 연기 뭐 그런 식으로 구분되어 설명하는 뭐 방식이 이 한문불전 공부하는 분들에게는 익숙한데 에, 적어도 인도에서는 앞에 양자에 대한 설명은 뭐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음, 네. 아니요, 여기서 제가 심신이원론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오온설을 갖고 고려해 볼 때 부처님은 분명히 물질, 색과 다른 네 가지 심리적 요소를 구분한 건 틀림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불교의 정신에 따라서 실체적인 이원론이 아니라 기능적인 이원론이라고 뭐 설명을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과 물질이 두 가지가 어떤 방식의 기능이건 실체건 간에 존재하고 있고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너건 너무나 저희가 인도 불교도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거고 따라서 인도 불교도는 오히려 그 현대의 물리주의자들의 관점을 갖고 비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요소가 물리적인 요소의 동수반 현상에 지나지 않고 두뇌라고 하는 유령 속에 뇌라고 하는 유령 속에 환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런 점에서 어, 오히려 더 현대 물리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건 당연히 그 식은 체화된
체화 과정을 통해서 물질을 컨트롤해서 살아있는 존재로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대께 사는 존재도 아닌 이상. 무대께는 또 다른 문제겠지만,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방송 안에 그 두 가지 구분할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고, 적어도 정신과 물질, 혹은 심과 혹은 명과 색이라고 하는 두 가지 구별할 수 있는 요소들은 있고, 그리고 심리적인 요소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추상행식이라는 네 가지 요소를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자 했던 것이 부처님 설명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부처님 분명히 이원론적 방식으로 인간을 분석해 버리신 거거든, 분석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가 유령도 아닙니다. 분명히 어떤 방식 간에 신체성 속에 녹아 들어가서 신체 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신체를 살아있는 생명체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점이죠. 네. 그래서 그걸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집수 개념이거든요. 근데 설해체 유부의 집수 개념도 제가 거기서 예전에 그 약간의 그러니까 소위 초보적인 논문을 하나 쓴 적이 있는데, 그 설해체 유부경은 아까 슈미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차이는 과거와 미래 물질을 우리는 집수하지 못한다. 어, 그리고 이 집수된 것들이 집수된 주체를 알라식으로 보는 건데, 혈액체 여부는 그 알라식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 일반적인 시계 작용에 귀속시켜 버렸는데, 그렇게 될 때 그 아까 알라식 존재론 중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동시적으로 어, 어, 만약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은 유부에 따르자면 단일한 것이고 한 찰나에 하나의 식만이 들어갈 수 없고, 따라서 현재 작동하고 있는 어떤 식인데, 신체가 그렇다면 그것이 의식이라고 한다. 신체가 한꺼번에 쫙 식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알라의 식이 신체를 완전히 꽉 붙잡고 있는 것이 점차적으로 해소되면서 위에서부터 식어가든지 아래로부터 식어가는 건 동시적인 식의 작동을 갖고 설명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이 그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식이 신체에 달라붙어 있는가를 설명해 주는 관점을, 그 유식은 알라식의 집수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한 것이고, 그것은 일종의 디스크립션이지 아규멘트는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제가 이 불교를 이원론이라고 옛날에 한 십몇 년 전에 불교가 기본적으로 이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 이원론적 관점에 서 있다고 하니까 전부들 투덜투덜 거리시더라고요. 듣는 사람들이. 그러나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도 마인드 앤 그, 마, 그, 마, 그, 마인드 앤 라이프 컨퍼런스에서 그 물리주의자들과 대결할 때 불교가 심신 이원론적 관점에 서 있다는 걸 명료하게 하거든요. 이론론자들은 유식을 아마 이론으로 설명하고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최소한 초기 유식에서는 아니고, 우리가 그것은 그 문제는 저희가 나중에 유식의 관련론의 문제에 대한 설명에서 간략히 다루겠지만, 적어도 이원론적인 입장에 서 있고, 그리고 그 이원론은 인도의 주류 전통에서 너무나 당연시된 겁니다. 그래서 달라이라마 존자는 그 컨페런스에서 그 무상요가 단틀의 최종 단계를 제외하고는, 그 단계에서는 모든 것이 에너지로 설명이 되니까, 그 단계를 제외하고는 소위 말해서 이 플라지니아, 파라미타 야나에서는, 소위 말해서 바라밀승 전통에서는 모든 걸 물질과 정신의 이원론을 갖고 설명한다라고 하는 걸 명료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주의자들,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뇌 속의 물리적 요소로, 신호로 환원될 수 있다는 설명을 비판하고 있는 거거나 그것을 보완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물론 상ఖ్야와 같이 혹은 데카르트와 같이 실체 이원론은 아니고 적어도 이 현상 세계 속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작용 이원론 혹은 기능적 이원론이라고 하는 설명을 선호하는 디제르트 같은 학자도 있고 그건 뭐 당연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열반에 들어간 자의 의식에서 모든 것이 해체되겠죠. 거기서는 모든 뭐 오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분명히 해체되니까 무열열반 속에서 말할 것도 없지만 그것은 모든 언어화된 영역의 초월이지 네, 일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요, 이거 슈미트하우젠 선생의 설명이 아니라 그건 섭대식론에서 알래식을 제1장에서 소지, 그러면서 인식돼야 될 것의 토대라고 하는 그 점을 설명하면서 알래식과 비슷한 것들이 전통포파에도 있다. 근본식이라든가 소위 그 다음에 궁생사원이라든가 유분식과 같은 혹은 유분신과 같은 상접의 이론도 있다라고 간주한 겁니다. 그건 섭대식론이 명료하게 그 알래식의 선구 이론으로서 설명하고 있죠. 네. 그래야 예, 이 유분식이 마방가입니다. 네. 유분식이 마방가거든요. 네. 그런데 저도 남방 상저부는 잘 공부하지 않아갖고 모르고 이런 말씀들은 거기 전공자들에게는 좀 불쾌할 수도 있겠지만 어, 우리가 섭대신론을 통해서 받은 인상은 그 전통들은 근본식이라든가 궁생사원이라든가 유분식과 같은 이론들은 일종의 체계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로서 발전되지 못했지만 알라식은 유식학파의 전 체계 속에 심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식학파는 근본 설일체의 교학의 바탕을 두고 있는데 그 모든 수행론도 이것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조금씩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편찬론이라고 하는 설명이 있 것처럼 기존의 근본 설일체 유부라고 하는 중요한 이 학파가 주장했던 내용들을 알라의식이라고 하는 잠재적 이론이 잠재성 이론이 혹은 심층식 이론이 들어가실 때 변화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을 조금씩 계속 변형시켜 나갔거든요. 그 점이 아마 마방가라든지 그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체계 전체를 체계 전체 핵심적인 구성 요소 되느냐 아니면 마방가처럼 단지 어떤 이 현상적인 표층적 의식이 중지됐을 때 나타나는 핀치터와 같은 역할밖에 하지 못하고 다른 요소와는 무관한 어떤 걸로 남아있느냐 그 차이이겠죠. 네. 네, 그리고 웨디피스 콤플렉스나 엘렉트라 콤플렉스가 이러한 알레식의 수태식만을 설명해서 아이들을 갖다는 네, 이거 선생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분명히 흥미있는 아이디어는 있습니다. 근데 흥미있는 아이디어가 그 의사성인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히 일반인의 경우에 정념이 없기 때문에 지금 부모가 부모인지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섹슈얼 인터코스 하면서 자기가 섹슈얼 인터코스의 당사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모태속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건 아마 인도 불교가 기본적으로 유식학은 아주 매우 두드러진 사태이지만 기본적으로 인도 불교는 부처님 초기 설법 당시부터 매우 생물학적인 관점에 입각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 저는 윤회와 업설에 토대를 두고 있고 토대를 두고 있는 종교라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반드시 그렇지 않은 게 윤회와 업을 믿으면서도 그렇지 않은 베다 전통의 철학 체계들이나 혹은 그 자나교들의 설명들에서는 이러한 또 아이디어는 발전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니까 또 반드시 그것이 윤회와 업서를 전제한다고 그대로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불교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물학적인 설명들에 대한 관심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 때문에 불교가 어, 아마 현대 사회 속에서도 그 경험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혹은 그 계속 요청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지. 스페큘레이션이라고 한다면 뭐 스페큘레이션은 도처에 지금 매 순간순간 수백 개의 그 스페큘레이션에 의거한 주장들이 나오고 있을 텐데요. 그렇지 않고 어떤 방식 간의 경험에 의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경험이 생물학적인 어떤 배경을 깔고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불교의 형상학적 설명 혹은 존재론적 설명, 인식론적 설명이 주고 있는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만약에 중요를 믿고 있지 않은 혹은 전제하고 있지 않은 아비달마 학파도 있습니다. 반 정도가 중요를 전제하고 있고요. 또 제가 농담으로 하지만 중요를 전제하면 뭐 종교 비즈니스로서 매우 좋지 않겠습니까? 49제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상자부 같은 학파들은 죽자마자 재생을 한다고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가 찰나겠죠. 그러니까 하지만 대승이든지 아니면 아비달마의 또 다른 강력한 학파였던 설치유부들은 중요를 적어도 77, 49일 동안 중요가 여러 차례 적합한 재생을 얻을 때까지 최소한 진행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티베탄 북 오브 더 데드 사자의 서도 파드마 삼바바에서는 사실은 중유 속에서 깨닫기 아닙니까? 네. 죽어가는 찰나에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중유 속에서 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진짜 우리는 재미있는 소설을 읽는 것처럼 뭐 저는 그냥 스토리를 읽지만 만약에 이것이 가능하다면 죽어 있는 상태 속에서 정념이 살아있는 거니까 이 정도의 수행력이라면 이건 뭐 대단한 거겠죠. 만약 그게 그걸 우리가 뭐 바다 사업의 기술을 부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걸 만약 인정하면 그 정도에서 그 중요의 상태 속에서 그 나타난 현상을 보면서 판단을 하고 할 수 있으면 전생에서 엄청난 수행을 해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뿌르바비아사트 때문에 과거에 반복된 습관의 힘 때문에 저절로 그것을 피하든지 뭐 받아들이든지 하는 그거든지 아니면 거기서 진짜 정념을 가지고 그 찰나의 정광명을 깨달음의 빛으로 깨달음으로 전환시키지 하는 그러한 것일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저는 현생에서도 정령을 갖고 살아가기가 힘든 판에 죽어서 사유의 다음 단계에서 생유 사이에 중요해서 정령을 갖고 있다는 게 이게 얼마만큼 파워풀한 건지 진짜 정신적으로 파워풀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릴지 모르겠어요. 다만 불교 주류 전통에서의 주요 학파들이 이걸 인정하고 유식이나 허려치우고 혹은 티베트신도 인정하니까 대중 일반은 중요를 다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불교 이론은 적어도 우리가 유식학에서 해심일경 앞부분에서 말한 식이자상품의 설명을 고려할 때 모든 불교 이론은 어떠한 필요성에 의해서 어떤 개념은 도입된 거거든요.
그 식예조장품에서 소위 해신밀경의 식예조장품에서 무의나 유의와 같은 개념들조차도 소위 붓다께서 만드신 혹은 제안하신 그 개념조차도 필요성에 의한 만들어진 거라고 하거든요. 다만 그 필요성은 그러한 종류의 단계에 오른 사람들에게 매우 유용하게 정신적 깨달음을 위해서 매우 좋은 사다리로서, 그 사다리는 제 말입니다만은 그렇게 기여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그것이 유용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 없이 다른 방식으로 이해해서 들어간 그거 필요 없다면 그것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후대에 이 알라식 이론은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다른 학파들에 의해서 혹은 중간 학파에 의해서는 필요 없는 걸로 간주되고 옥상옥으로 간주되고 또 유식을 이은 후기 유식 학파에서도 알라식은 별로 강조되지 않거든요. 라마키르티는 사실 논쟁을 위해서 알라식 이론에 입각할 필요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건 그렇다면 자기의 개념적 그 한계 안에 갖추는 것이 될 것이니까요. 그래서 모든 것이 개념인데 그 개념을 어느 정도 유용하게 작용한다고 하는 설정은 있습니다. 적어도 그것이 부처님의 교법인 한에서. 네. 그것이 깨달음, 리얼리티, 여실, 직연과 혹은 있는 그대로와 대응할지 일대일 하는 건지는 부처님만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불교도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 분명히 그 당시에 필요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우리가 일방적으로 강조했었던 그러한 식의 구조, 소위 5위 75법이라고 할 때 공시적 어떤 한 찰나에서 식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하는 그러한 구조적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윤회 과정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잠재적인 과거의 업과 번뇌의 종자가 현생에서 계속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점에 대한 인식이 생겨난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유식학파에서도 그 어린 나이에게 있어서 우리가 순수한 마치 무구의 애 같이 보이는데도 유식학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어린 나이에 있어서 그 시기 그것이 발동시킬 수 있는 근이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억압되어 있을 뿐이지 그 어린 나이에 있어서도 그 염호된 종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유식학파의 주장뿐만이 아니라 초기불전에서 인용하면서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다만 그러한 측면들을 강조하는 거죠. 윤회적 컨텍스트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 현생에서의 그 식의 작용을 통해서 그걸 컨트롤해서 해탈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보다 더 근원적으로는 과거에 쌓였던 우리들의 업과 번뇌의 종자 그리고 그 언어의 종자가 언어 사용에 의해서 야기된 그 언어 사용의 잠재력을 통해서 그것이 언어가 계속적으로 우리의 대상 세계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대상 세계를 실제하고 있다고 하는 방식으로 어, 어, 그, 그 생각하는 거니까요. 그러한 방식, 그러한 측면이 밝혀졌다면 보다 더 명료하게 그걸로써 이 알라식 도입의 이유는 충분하고 그러한 것이 명료하게 해결된 이후에는 그런 것들을 알라식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이미 또다시 이 하나의 시스템 속에서 전제가 돼 있으니까.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알라식은 분명히 그 당시까지 소위 니글렉트된 소외된 혹은 간과된 문제점들을 전면에 등장시키고 그걸 통해서 이, 이 윤회적 컨텍스트, 윤회적 시계 중요성들을 보다 아, 부각시켰다는 데 의의가 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들은 아까 마지막 말미 속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알라식이 현상적인 의식적인 컨트롤을 통해서 번뇌를 제거할 수 있는데, 소위 말해서
그 두 알라식의 두 가지 의미에서 후자는 그렇지만 첫 번째 알라식이 생명을 유지하는 기능도 분명히 그것은 소위 긍정적이지만 그 자체는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알라의식이 무엇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 추중과 경안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불교 개념이 있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주제가 되니까 그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는 그 추중이라고 하는 심리적이고 신체적인 불쾌한 상태와 경안이라고 하는 신체적이고 심리적인 매우 유쾌한 상태, 그 반대가 어떤 방식으로 알라의식의 상대 점차적인 정화를 통해서 수행되는지.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수행론에서 일반적으로 오계라든지 혹은 그 선정 이론에서 나타나는 그 뿌리띠, 희열이라든가 낙 개념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에서 저는 그러한 심리적인 정서적인 그 정화라고 하는 측면도 매우 이 알라식 이론의 도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강조되었고 그것이 유식학파에 있어서 유식학파가 단순히 비파샤나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그 샤마타라고 하는 그 디아나라고 정료로 대표되는 시마타 수행이 왜 필요한지도 보여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뭐 알라이식 개념이 기여한 측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설명은 저는 요새 그 여러 학자들의 최근 연구 효과를 보면서 슈미타조 선생의 텍스트는 계속 읽지만 너무 난해하고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뭐그 야마베 선생이라든지 아니면 그 다른 학자들의 설명을 통해서 그걸 하면서 그러한 방식으로 발전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 수행론상으로 매우 중요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네. 네. 자, 이걸로써 저희가 질문이 네. 초보자가 당연히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죄송한데 그 기준을 좀 맞추다 보니까 너무 쉬운 데서 시작하다 보면 사실 유식 뭐 아마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 초보자분들께서는 불교 개론 한번 읽어보시면서 저는 불교 개론에서 그 불교 서양학자들이 쓴 불교 개론 뭐 적절한 거 하나 선택해서 읽어보시면서 불교사 전체에 대한 문제 맥락을 파악한다면 그리고 그 다음에 중간으로 들어간지 유식으로 들어간지 그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걸 권하고 싶습니다. 네, 네, 네. 불교 개론은 뭐죠? 제가 그 파울 그 뭐죠? 그 사람 잊어버려 번역해 놓거든. 어, 불교계론은 시아야에서 나온 그 불교계론 그 인도 불교 사상이라고 하는 텍스트가 아, 좋습니다. 그의 서양의 대학에서 주로 많이 예, 폴 윌리엄즈의 인도 불교 사상인데 그 수정판 2020년에 나온 건가요? 제가 방정란 선생님이랑 같이 공역한 거. 그폴 윌리엄즈의 텍스트는 원저를 읽어도 좋습니다. 원서를 읽어도. 예, 그렇게 예. 요새는 다운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원하시다면 다음에 폴리엄즈 PPT, PDF로 올려놓겠습니다. 번역서가 아니라 원서를요. 네. 근데 그거가 뭐 영국이라든가 캐나다 대학 등등에서 많이 그 일반 대학생들을 위한 불교 그 인트로덕션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제가 봐도 뭐 잘 썼더라고요. 문제의식이 명료하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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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여튼 그 아직까지도 그 대략 80분 정도가 끝까지 질의응답 시간이 남아서 열심히 들으셔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조금 아무래도 난삽한 것이 분명히 많으실 텐데 그래도 제가 목소리가 좀 계속 좀 크는 방식이라 가지고
주의 있게 듣지 않으면 좀 탈라는 인상을 주는데, 그래서 전생에는 좀, 내 생에는 좀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 제 번역이 있습니다. 인도불교 사상 폴 윌리엄즈 CIIR 출판사입니다. 아니, 그건 꼭 제가 번역해서가 아니라 원서를 읽어도 됩니다. 굉장히 불교의 전반적인 안목을 그거예요. 제가 그래서 권하는데 아주 초보자님들은 조금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철학적인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계신 분들은 돌파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텍스트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다른 것도 다 생략한 채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존재론적, 의식론적 문제를 가지고 이리완지해버리면서 묶어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네, 해치할 수가 있습니다. 세세한 건 당연히 다 안 나와 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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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벌써 9시 7분인데요. 혹시 더 질문이 없으시면 이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다시 알라야식의 오염된 측면들 그리고 알라야식을 어떻게 오염을 극복해서 어떻게 알라야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소위 전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알라야식의 소멸을 갖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